주가의 향방을 알 수 있는 힌트, 기업에게 직접 듣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월간 이선엽 10월호가 돌아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9월에 나오신 다음에 뭐 변화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렇죠. 중국장도 크게 변했었고 네. 우리 시장 내부에서도. 근데 변하지 않는 건 항상 오셔도 거의 시장이 좋아봐야 2,600, 나쁘면 2,000. 그렇죠. 정말 좋으면 2,700. 이게 그래도 다행인 게 저희가 오늘 10월 23일 수요일 오후 늦은 시간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좀 반등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반등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23일 시장의 반등, 그래봐야 2,600이긴 합니다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말 일단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찌됐든 우리한테 굉장히 어려웠었던 금투세와 관련해서 현재 야당에서 현재 폐지와 관련된 그러니까 최소한 올해는 안 하는 걸로 시행하지 않겠다. 지금 얘기를 해서 일단 투자 심리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한 부분들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도 심리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려면 어쨌든 뭔가 다른 데보다는 그래도 여기에 투자할 때 이득이 있다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긍정적이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의 반등인데 외국인 매물이 확 줄었거나 샀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까 제가 확인했을 때는 순매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31일 거래일 만에 순매수. 그렇습니다. 사실 밸류에이션만 놓고 보면 이미 터무니없이 쌌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파니까 뭐 조금씩 계속 밀렸는데 저도 들고 있으면서 하루하루 얻어맞는데 와 정말 병나겠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분명히 싸기 때문에 여기서 더 사는 건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줄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도 더 많이 밀렸으니까 되게 힘들었었는데 일단은 그런 점들이 외국인 매물이 일단 거의 끝났을 가능성이 물론 이제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반등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그래도 이제는 뭔가 어느 정도 거의 다 온 거 아니냐라는 점들이 일단 긍정적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멈춰야 종목별로 대응도 수월해집니다. 그래도 시장 안정이 중요한 거니까. 하락이 멈춰야. 왜냐면 이제 전자가 무너지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것 가지고 또 선물 연계해서 매매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올라오지도 못하고 더 빠지는 모습들이 실제 밸류에이션과 상관없이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전자가 어쨌든 외국인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건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가지고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들어오는 사람들이 생기고 순매수로 전환이 된다라면 일단 급한 큰 물량들은 끝났다고 볼 수 있겠다는 점에서 시장의 안정에 기할 수 있다라는 거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도 얼추 PBR 1.0배 그거보다 더 밑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너무 낙폭이 과도하다. 역사적 저평가다. 근데 또 한쪽에서는 아직은 아니다. 이게 왜냐하면 반도체 어떤 사이클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봐야 되는데 이게 두 시각이 충돌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거에 더 빠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올라가는데 제약이 있다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격 정도면 올라가는데 제약이 있고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어렵겠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는 거지 여기서 더 그것 때문에 더 많이 빠진다라고 보기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앞으로도 더 약세고 더 빠진다가 아니라 다만 올라갔는데 과거처럼 힘있게 올라가지는 못할 뿐이지. 힘있게 올라가지도 어렵겠지만 그리고 또 그 이상으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는 업사이드도 보이긴 어렵겠죠. 아무래도 경쟁력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그럼에도 지금 이번에 9조 넘긴 했잖아요. 그 3분기 영업이익 잠정치 9조 1,000억 그죠? 그럼 9조 넘는 회사가 분기에 9조 넘는 회사가 이 가격이면 이 밸류에이션이면 그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싼 거죠. 그렇다고 이 훌륭한 기업이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막 영업이익률이 여기서 반토막 나고 적자 나고 이럴 기업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의미 있는 저점은 찾아가는 게 아닌가, 거의 다 온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근본적인 문제가 잠재해 있고 이게 반도체 순환 사이클상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업 고유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유의미하게 우리가 업사이드를 논하는 것, 정말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논하는 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다. 그리고 추가적인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반등의 폭은 일정 수준에서 제약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서는 기술적인 측면도 그렇고 뭔가 신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는 아직도 어떻게 보면 검증이 안 되고 있는 그럼요. 걸 테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건 말씀 주신 검증인 것 같아요. 네. 이제 기술력과 관련해서 어떤 걸 하겠다라는 선언보다는 아 진짜 우리가 이걸 했구나라고 해서 역시 1등은 뭐 1등이라는 게 저력이 한 번에 죽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역시 1등이었고 역시 죽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걸 실력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지 선언으로 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시대를 한번 잘못하면 의사결정 하나 때문에 인텔처럼 될 수도 있고 노키아처럼 될 수도 있고 코닥처럼 될 수도 있고 막 그게 이제 막 삼성전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 불안한 얘기들이 거죠. 있었는데 사실 기술 기업 관련 기업들이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 있지만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 전자 같은 경우 현금도 너무 많고 그리고 여전히 인력들이 많이 있다라고 했지만 여전히 저는 훌륭한 인력들이 여전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한국인들이 되게 재밌는 특성이 되게 역동적이에요. 이렇게 해서 죽는 것 같다가도 한꺼번에 확 일어나는 특성들도 있고 또 한번 뭔가 정신과 관련해서 약간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다던거나 생각의 전환이 생기면 또 의외로 바뀌는데 빨리 바뀌는 특성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일본은 되게 전환이 느리지 않습니까? 네. 예. 뭐 해외도 마찬가지고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한국의 고유의 특수성 또 삼성전자의 여전한 저력, 현금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그래도 1등이었잖아요. 네. 최근에 밀린 거니까 아직까지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섣부른 기대를 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그렇다고 극단적으로 그렇게 몰아가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섣불리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조금 가슴 아픈 게 그런 거죠. 이게 전자가 어려워지면 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자와 관련돼서 관련 뭐 소부장들 되게 많을 거고요. 그쵸. 또 여러분들 우리 취업 입장에서 생각하면 거기 다니시는 임직원분들 또 어마어마한 그 공장과 관련해서 같이 거기서 생을 같이 하는 뭐 커피숍도 있을 거고 네. 아니면 있을 거고 이게 1, 2, 3만 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많은 국민들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 지금부터는 좀 그냥 응원해주고 싶어요. 워낙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니 이제는 욕은 그만할 때가 된 것 같고 나름대로 이제는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 그다음에 좀 응원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리고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성명서를 내셨으니 일단은 어떻게 잘 그 사과문과 관련해서 어떻게 지키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거기에 이제 소액 주주가 500만 그렇죠. 있는 삼성전자다 보니까 또 얼마 전에는 파운드리 측면에서 인텔이 협력하자고 삼성을 이제 컨택을 한다 해서 뭐 인텔하고 삼성이 뭘 하는 거냐 막 이런 그래도 되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미국 기업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조금을 받을 때 유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물론 이제 아무래도 좀 안타까운 기업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뭐냐 이럴 수도 있지만 일각에선 더맨더 뭐 뭐 하냐고 뭐. 그래도 여러분들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고 삼성도 전략적인 선택을 했을 텐데 인텔하고 손잡았었을 때 그래도 더 유리해지는 국면들이 많기 때문에 한 거고 인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뭔가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정도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언론 기사를 통해서도 많이 나왔지만 서로 거점에 있는 그 공장들이라든가 이런 팩과 관련해서도 좀 유리한 측면이 없잖아 있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보조금 측면에서도 긍정적일 수 있는 거고 뭐 기술력 공유 이런 게 더 된다라면 그것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 뭔가를 두 회사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발표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언론 보도 위주로 이제 나오고 있는 거고 그 혹시 커뮤니티에서 그 짤 보셨습니까? 인텔, 삼성, 파운드리 뭐 이렇게 같이 협력한다 얘기 나오고 나서 인삼공사 주식을 샀다고. 오늘 이제 KTNG 얘기 있는데 그래서 그날 인삼공사 올랐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주식이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막 이게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이게 참. 근데 항상 우리가 이제 지나보면 뭔가 이 기업에 대해서 정말 모든 국민들이 다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얘들은 정말 안 되라고 할 때는 확실히 전환점이었었어요. 지난해도 이런 기업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현대자동차였던 것 같아요. 아니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래서 뭐 이쪽이 뭐 전기차가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 뒤로 정말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이번에 이제 퇴사를 했지만 자동차 담당한테 꼭 물어봤었어요. 야 이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빠져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었지만 제 가슴에 와닿진 않았어요. 뭐 그 얘기가 맞는다 하더라도 야 그래도 실적이 나오는데 이건 아니잖아 싶었는데 결국엔 약간의 시간은 흐르긴 했습니다. 물론. 네. 그런데 결국은 제자리를 찾아가더라는 거죠. 그러면 전자도
일단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경쟁력과 관련해서 지금 분명히 밀리고 있는 건 맞지만 일단은 바뀐다라고 하니 단기간에 바뀐 건 아닌다고 하더라도 네. 일단 바뀐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뭐 이것 가지고 그 대신에 이제 주도주는 아닐 거니까 네. 길게 들고 가자 이런 말씀을 함부로 드리긴 그런데 그래도 1등 기업이었고 여전히 우수한 인력들이 있고 그다음에 현금도 많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특히 사과문까지 그렇게 냈었으면 이거는 진짜 국민들 또는 내부한테 선전포고잖아요. 그죠? 우리 정말 변하지 않으면 죽어.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결의를 한번 좀 믿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저 좀 기억에 남는 게 박세익 대표님이나 김태용 대표님이나 오셨을 때 물론 삼성전자에 대한 뷰는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공통적인 그거더라고요. 이 가격대에서 파는 거는 아닌 것 같다. 더 사는 건 좀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가격에서 파는 건 좀 너무 아깝다라고. 맞아요. 그러면 사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다른 것들이 더 올라가니까 그쵸. 굳이 좋은 선택이 아니라 그런 거지. 예. 상대적으로.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이제 반도체 소부장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10월 23일 현재 소부장들이 그 간만에 좀 급반등을 좀 하더라고요. 물론 이게 그냥 이벤트 성격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워낙 이제 많이 빠지기도 했었고 삼성전자마저 좀 안 좋은 흐름이 있었으면 소부장도 어쩔 수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 여기서부터 그럼 대응하는 전략은 소부장은 좀 다를까요? 오히려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소부장을 대응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어려운 영역 아닌가요? 어렵죠. 저희 같이 직업으로 가지고 있고 애널리스트 출신들도 제일 어려운 게 소부장이거든요. 굳이 저는 어려운 게임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반도체 소부장 움직일 때 다른 것들 수익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경향들이 있고 기술력과 관련해서도 쉽지 않고 또 사이클도 되게 잡기도 쉽지 않고 반도체 애널리스트 하시는 분들조차도 실제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뷰 보면 항상 생각보다 엇나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걸 적절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혹시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저는 웬만하면 안 보시는 게 좋다고 해도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반도체는 그러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중심으로 뭐 그런 정도나 아니면 정말 핵심적으로 이럴 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무슨 새로운 어떤 그 기술력이 나왔다. 그럼 그 기술력과 관련된 것들 뭐 예를 들어 어렵지 않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게 그동안 지금은 아니지만 지난 몇 년간 반도체에서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은 미세화였었잖아요. 네네. 그럼 사실 네덜란드는 ASML만 사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뭐 굳이 의미가 있나요? 두 번째는 아시겠지만 최근에 HBM이었었고 그러면 HBM과 관련해서 또 핵심적인 기업들이 몇 개가 있었잖아요. 네. 그것만 했으면 되는 거고 전 그 이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시게 되면 너무 어려운 게임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약간 이제 난이도 쉬운 곳에서 그렇죠. 너무 난이도가 어렵고 물론 잘 알고 계시고 공부 많이 하셨으면 괜찮겠죠. 그런데 같은 노력을 들이면 노력 대비 얻는 성과가 조금 제가 볼 때는 적은 것 같아요. 되려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도 뭔가 최근에 새롭게 나왔는데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반도체 관련해서 뭐 후공정 쪽이 굉장히 유망한데 그중에서도 이 기업은 최근에 있었던 기술과 달라서 무조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그런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면 제가 볼 때 쉽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 내내 보시면 오늘 반도체 소부장과 관련해서 일단 HBM 쪽 좋다 보니까 우리가 애둘러서 먼저 혹시 그 뒤에 이런 것들이 온디바이스가 되면 어떡하냐 해가지고 미리 선점을 했다가 수익도 안 나고 거의 그 폭망하는 그런 상황을 맞았잖아요. 그렇게까지 전 갈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필요도 없고 굳이 어려운 게임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항상 투자가 지나보면 되게 단순했던 경험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 한번 예를 들면 지난해에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2차 전지 관련 주식만 들고 있었으면 정말 천문학적인 수익을 낼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까지 또 뭐 변압기하고 방산 들고 있었으면 또 천문학적이었을 거고 또 최근에는 또 바이오 들고 있었으면 수익이 좋았을 거고 사실 다 대형주였지 않습니까? 네. 굳이 소부장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가 아니라 그렇게까지 하기엔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발품도 너무 많고 희생도 너무 큰데 거기에 비해서 얻는 건 제가 보기에는 크진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기술적인 해자가 있는 기업들 아니면 다 고만고만하거든요. 사이클도 봐야 되는데 전문가들조차도 이게 진짜 사이클인지 아닌지 모르는 마당에 개인 투자분들께서 그걸 과연 쉽게 생각할 수 있을까? 저는 어려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제가 그만한 실력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 역시도 해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을 배제하고 보면 의외로 시장이 더 간편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외국인 삼성전자 수급에 네.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은 환율 이야기부터 최근에 보니까 1380원 안팎에서 움직여요.
그 사실 금리 인하 이후에 달러 강세도 어느 정도 좀 약세로 가지 않을까 했었는데 오히려 달러는 강세로, 원화는 약세로 갑니다. 이건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사실 미 대선의 영향이 제일 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 기저에는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금리가 많이 내려갈 것 같지 않네 이런 게 있었던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조금씩 올라오면서 여기에 대한 이제 우려가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을 한 거겠죠. 당연히 트럼프가 혹시 대통령이 된다라면 재정 적자와 관련해서, 왜냐하면 이분은 일단 법인 감세를 굉장히 크게 내세우는 분이지 않습니까? 네. 자, 세금도 깎아주는데 앞으로 돈도 많이 쓰겠다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쓰게 되면 채권 발행이 높아질 거잖아요. 그렇죠. 발행이 굉장히 높아지면 많아지면 금리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반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일단 오른다라고 보는 거고, 특히 이제 트럼프가 내세운 정책 중에 관세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일단은 두 가지 측면이 다, 예를 들어서 그것 때문에 혹시 경기가 어려워지면 안전자산 선호 때문에, 또 다른 부분에서는 관세가 올라온 만큼 미국 물가가 안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그냥 심플하게 트럼프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기 시작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이걸 또 이제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게,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원화가 약세라는 건 본인들의 손실을 볼 수도 있고 새롭게 한국 주식을 살 만한 매력도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측면에서 어떻게 봐요? 오히려 반대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일정 수준 이게 추세로 너무 원화 약세로 가지 않는다라면 되려 지금 환율에서 샀었을 때 지수가 지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원 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고점에 왔다라고 보면 네. 지금 사면 오히려 환차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보면 좋든 싫든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환차익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업들의 어떤 그 수익성도 개선된다라고 봤었을 때 여기서부터 그에 대한 우려를 하는 건 조금 과도하고, 되려 지금부터는 역발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역발상으로. 네. 외국인이 지금 진입을 했을 때는 오히려 주식으로도 수익을 낼 수도 있고 환차익도 얻을 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 사실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오히려 이 환율 때문에 4분기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들 생각했던 것보다 수익이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만큼만. 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환율의 뭐 적정 수준 뭐 1,200원대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지금은 1,300원대로도 고착화가 되고 있어가지고 해외 투자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달러가 밖으로 나가고 있다는. 왜냐하면 경상수지 흑자 규모보다 더 나가고 있으니까. 보통 우리나라가 원화가 들어오는, 그러니까 달러가 들어오는 통로가 수출인데, 수출 많이 해도 해외로 우리가 투자한다고 나가는 돈들이 너무 천문학적으로 많다 보니까 사실상 환율의 레벨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뭐 개인들도 해외 주식 직접 투자 많이 하고 있고, 연기금도 해외 거의 투자 싹 다 늘리고 나가고 있고. 그렇게 되면 그게 예전에 원화가 약세면 한국의 체력이 약하니까 큰일 났어 이런 표현이었는데 지금은 아닌 거죠. 왜? 우리가 해외 투자를 한 거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원화 약세를 너무 국가 경쟁력과 연관시키기에는 이전보다는 많이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거를 아직은 염려할 측면은 아직까지는 아니고. 아닌 것 같아요.